서늘한 가을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밤이었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TK그룹 강태준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은 서윤아는 제 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큼직한 유리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가 흩어져 있었다. 차가운 조명 아래 사진 속의 그녀는 경쟁사 제2그룹의 임원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다. 교묘하게 편집된 각도와 어두운 분위기는 마치 그녀가 TK그룹의 1급 기밀을 넘기는 현장처럼 보였다. 그리고 함께 놓인 위조된 입출금 내역서는 그녀가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거짓 증거가 되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연인 강태준의 계모이자 TK그룹의 안주인인 나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윤아를 쏘아보며 찻잔을 들었다. 그 옆에는 태준의 이복 동생이자 윤아의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송혜린이 슬픔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연기 뒤에 숨겨진 희미한 미소는 윤아의 눈에만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남자, 강태준. 그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정원을 등지고 있었다. 사랑했던 여자의 배신이라는 낙인 앞에서 그의 넓은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윤아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윤아는 그에게 필사적으로 외치고 싶었다. 이건 함정이라고, 전부 거짓이라고 말이다. 나 여사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윤아 양,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한가? 자네가 우리 태준이 뒤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이야. 우리는 자네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감히 TK그룹의 정보를 팔아넘겨. 그녀의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윤아의 가슴에 밝혔다. 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정말 언니를 친언니처럼 따랐는데, 태준 오빠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가 언니에게 부족하게 해준 게 뭐라도 있었어?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는 태준의 마음에 밝힌 의심의 쐐기를 더욱 깊이 박아 넣었다. 윤아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건 전부 오해예요. 아니, 누군가의 악의적인 함정이라고요. 그녀의 시선은 태준에게로 향했다. 제발, 태준씨, 내 말을 믿어줘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요. 당신은 나를 알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애절하게 그에게 매달렸다. 마침내 태준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했던 시절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분노와 깊은 상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했다. 이 사진들, 이 거래 내역들, 전부 함정이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낮고 차가웠다. 윤아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는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이건 전부 조작된 거예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나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막아세웠다. 어디서 변명이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태준은 윤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윤아는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배신감으로 산산조각 난 남자의 공허한 시선뿐이었다. 그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서윤아 씨, 당신을 내 인생에서 만난 걸 후회한다. 그 순간 윤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후회한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뱃속에는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오늘 밤 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던 그녀였다. 우리 집에 발들일 자격도 없는 여자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나 여사가 소리쳤고 혜리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다. 윤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태준에게 애원했다. 태준씨, 제발, 우리에게는. 그녀는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며 말을 이으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필요 없어. 당신과 관련된 건 무엇이든 다 버릴 거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단호한 말에 유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애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나 여사의 손짓에 집사들이 다가와 유나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인형처럼 끌려나갔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 안을 돌아보았다. 태주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이 유나의 기억 속에 마지막으로 새겨졌다. 문이 닫히고 유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에 내던져졌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정원길을 걸어 나왔다. 화려했던 저택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그녀가 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거리를 헤매던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랑, 명예, 미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꺼져가던 유나의 삶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처절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세상 가장 강한 엄마가 되어줄게.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 그녀를 버린 사람들을 언젠가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윤아는 굳게 맹세했다. 서울을 떠나는 버스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서윤아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저 불빛들 중 어느 하나도 더 이상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 모든 것이 하룻밤의 악몽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뱃속의 작은 생명만이 전부였다. 그녀는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다. 며칠을 길 위에서 보낸 후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해안 도시였다.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과 갈매기 소리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서울의 모든 것을 잊게 해줄 것 같은 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과거를 지우고 오직 아이만을 위한 삶을. 유나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았다. 태준이 오래전 선물했던 작은 목걸이마저도 그것을 팔아 손에 쥔 몇 푼의 돈으로 받아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낡은 옥탑방을 얻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탁 트인 바다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입덧은 날마다 그녀를 괴롭혔고 불러오는 배를 이끌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때로는 날카로운 수군거림이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버텼다. 뱃속의 아이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의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늦은 밤에는 낡은 재봉틀로 동네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 주었다. 그녀의 뛰어난 손재주와 디자인 감각은 그런 허들의 실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녀가 수선한 옷은 단순한 수선을 넘어 새로운 디자인의 옷으로 재탄생했고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해변가 낡은 카페의 폐업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카페였지만 낡고 촌스러운 인테리어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유나는 망설임 끝에 카페 주인인 노부부를 찾아갔다. 그녀는 돈 대신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카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겠다고 말이다. 노부부는 반신반의했지만 잃을 것이 없었기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나는 며칠 밤낮으로 카페에 매달렸다. 버려진 가구들을 재활용하고
해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와 유목으로 장식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고 어둡던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한 감성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재개장한 카페는 순식간에 도시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유나의 감각에 감탄했고 그녀에게 작은 인테리어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디자이너 서윤아였다. 시간이 흘러 3달이 가까워졌다. 만삭의 몸으로 혼자 출산을 준비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그녀는 강해야만 했다. 진통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거세게 찾아왔다. 늦은 밤 옥탑방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바로 그때 옆집 할머니가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할머니는 늙고 약했지만 그 순간 유나에게는 구세주와 같았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유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었다. 기나긴 사투 끝에 새벽녘 동이 터올 무렵 세상을 찢는 듯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낡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잠시 후 거짓말처럼 또 하나의 작은 울음소리가 뒤따랐다. 아들, 그리고 딸. 사랑스러운 쌍둥이였다. 유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흘렸다.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보았다.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와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한 장엄한 일출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하늘이라 지었고 딸의 이름을 바다라고 지었다. 이 아이들에게 저 넓은 하늘과 깊은 바다 같은 세상을 선물하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서였다. 하늘이와 바다는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녀는 두 아이의 작은 얼굴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맹세했다. 하늘아, 바다야,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너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세상 무엇보다 강했다.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서윤아는 이제 두 천사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세월은 바닷가의 파도처럼 조용히 흘러갔다. 서윤아가 갓난아기였던 하늘이와 바다를 품에 안고 낯선 도시의 일출을 바라보며 맹세했던 그날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더 이상 쫓기듯 살아가는 도망자가 아니었고 동정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미혼모도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이제 엘라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신비로운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얼굴 없는 디자이너. 그녀는 자신의 신상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실력만으로 조용한 명성을 쌓아 올렸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넘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이야기를 담아내는 힘이 있었다. 상처받은 그녀의 영혼이 투영된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와 아이들은 언덕 위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낡은 옥탑방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꾸민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집안 곳곳에는 새 식구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큰돈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았다. 두 아이와 함께하는 이 평온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그녀의 전부인 하늘이와 바다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5살이 된 쌍둥이는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지만 그 작은 머릿속에는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세상이 담겨 있었다. 엄마의 아픔을 위로하듯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아이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들 하늘이는 말이 없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작은 거인으로 변했다. 유나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사주었고 간단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하늘이의 방에서 아들이 직접 코딩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5살 아이가 만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교한 알고리즘이었다. 하늘이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냥 프로그램이 조금 불편해서 고쳤어요. 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도시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하고 더 효율적인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익명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유나는 아들의 비범한 재능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특별함이 아이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딸 바다는 오빠와는 정반대였다.
애교 많고 밝은 성격의 바다는 숫자와 돈의 흐름을 읽는 데에 경이로운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엄마의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복잡한 예산안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는 더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엄마, 이쪽 예산을 조금 줄여서 저기 투자하면 우리 내년에 더 멋진 곳으로 여행 갈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경제 뉴스를 보던 바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저 회사 주식은 지금 팔아야 해요. 곧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유나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그 회사는 실제로 큰 위기를 맞았다. 유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특별했다. 유나는 아이들의 재능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상처 없이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엘라라라는 가면 뒤에 머물렀다. 그녀의 삶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은 얇은 유리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과거의 악몽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가끔 잠결에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혜린의 비웃음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TV 뉴스에서 TK그룹의 로고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언젠가 그들이 자신의 평화를 깨트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는 이 조용한 해안 도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된 것이다.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야심찬 계획이었다. 도시 전체가 흥분과 기대로 들썩였다. 유나 역시 디자이너로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에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주관사가 TK그룹의 자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5년 동안 애써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직감했다. 과거의 폭풍우가 다시 그녀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TK그룹의 거대한 리조트 개발 계획은 조용했던 해안 도시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는 5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도시의 상공에 나타났다.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해안선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과거의 열정 대신 냉철한 계산만이 가득했다. 5년 전의 사건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유나의 배신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사랑과 신뢰라는 감정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그는 일에만 몰두하는 냉혹한 경영자가 되었다. 이번 리조트 프로젝트는 그의 야심작이자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이곳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국내 최고의 설계 회사들이 제출한 디자인들은 하나같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영혼이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유나의 디자인을 떠올렸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늘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쓰게 웃으며 그 기억을 지워버렸다. 회의가 길어지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디자이너가 한 명 있습니다. 엘라라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녀의 작업물들이 지역 사회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태블릿 PC에는 유나가 리모델링했던 작은 카페와 서점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공간을 다루는 독창적인 방식과 따뜻한 감성은 그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당장 그 디자이너를 만나보겠다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오랜만에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사진 속의 작은 카페를 직접 찾아갔다. 유나가 5년 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던 바로 그 카페였다. 태주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오래된 나무의 향기와 은은한 커피향, 그리고 공간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분위기가 그를 맞았다. 그리고 그때 창가 자리에 앉아 카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수수하지만 세련된 옷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옆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가 다가서는
소리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태주는 숨을 멈췄다. 서윤아였다. 아니, 서윤아가 아니었다. 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깊고 단단한 우아함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바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유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천 번 꿈속에서 그리워하고 저주했던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평화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며 엘라라라는 가면을 썼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태주는 눈앞의 여자가 서윤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애써주었다. 닮았지만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 그는 TK그룹의 강태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의 디자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엘라라 작가님의 디자인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 리조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공간 디자인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태주는 최고의 조건과 대우를 약속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5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한편 서울 TK 디자인의 사무실에서는 송혜린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TK그룹의 디자인 부문을 총괄하는 실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시골에 이름 없는 디자이너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엘라라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서윤아의 스타일, 그녀의 감성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기어나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혜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이 새로운 경쟁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짓밟아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즉시 비서를 불러 엘라라라는 디자이너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날 밤 태주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엘라라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져 있던 슬픔의 그림자, 자신을 밀어내면서도 미세하게 떨리던 손끝. 그는 이성적으로는 그녀가 서윤아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심장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리기 시작했다. 고심 끝에 서윤아는 강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몇 가지 철저한 조건을 내걸었다. 모든 소통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익명으로 유지할 것. 그리고 최종 디자인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 어떤 공개적인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과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태주는 그녀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재능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수용했다. 그렇게 유나는 엘라라라는 이름으로 TK그룹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과거의 그림자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냉철한 디자이너 엘라라로, 밤에는 하늘이와 바다의 다정한 엄마 서윤아로 살아야 했다. 운명적인 만남은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유나는 쌍둥이를 데리고 시내에서 가장 큰 서점 겸 카페를 찾았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그녀에게 급한 업무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잠시만 얌전히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고 조용한 통화를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해안 건축과 관련된 서적을 찾고 있었다. 서가를 둘러보던 그의 시선은 어린이 코너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두 아이에게 멈췄다. 작고 똘망똘망한 여자아이가 경제신문을 펼쳐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옆에 남자아이는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젓고 있었다. 아니라니까. 하늘아.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보면 단기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지금 투자하는 건 위험해. 바다의 목소리는 제법 전문가다웠다. 하늘이는 누나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태블릿을 보여주며 반박했다. 이건 주가 예측 시뮬레이션이야. 내 알고리즘에 따르면 향후 2주 동안 5% 이상 상승할 확률이 93%야. 태주는 흥미로운 듯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꼬마 전문가님들,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군요. 혹시 저에게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 바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바다는 당돌하게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저희 정보는 비싼데요. 태준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이 근처에 멋진 호텔을 짓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처럼 똑똑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한데. 그의 말에 하늘이가 처음으로 태블릿에서 눈을 뗐다. 아이는 태준을 잠시 관찰하더니 아주 어른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호텔이요? 그럼 지역 상권과의 상생 전략은 고려해 보셨어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 비범한 아이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이들의 천재적인 지식보다도 그를 더 사로잡은 것은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이었다. 하늘이의 진지한 표정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바다의 총명한 눈빛은 기억 저편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문득 아이들의 부모가 궁금해졌다. 너희는 엄마 아빠랑 같이 온 거니? 그가 묻는 순간 유나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아이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허둥지둥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하늘아, 바다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유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태준과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유나는 태준의 시선을 피하며 아이들의 손을 낚아챘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폐를 끼쳤군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서점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의 당황한 모습은 태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왜 저렇게까지 겁을 내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바다가 물었다. 엄마, 왜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그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았는데. 유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낯선 사람이랑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바다야.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가 차고 있던 시계, 엄마의 옛날 디자인 스케치북에 있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유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이들의 눈썰미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한편 서점에 홀로 남겨진 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엘라라의 공포에 질린 반응,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 하늘이와 바다, 하늘과 바다라.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엘라라라는 디자이너에 대해 알아봐. 가족 관계부터 과거까지 모든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5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마음속에 던져진 의심의 돌멩이는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되어 번져나갔다. 비서가 가져온 엘라라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보고서는 깨끗하다 못해 공백에 가까웠다. 5년 전 이 해안 도시에 혜성처럼 나타나기 전까지 그녀의 과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이 기이한 공백은 태준의 호기심을 더욱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핑계로 계속해서 엘라라, 즉 서유나에게 접근했다. 그는 최고급 설비와 자재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디자인 컨셉에 대한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유나는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의 모든 요청에 완벽하게 응했다. 그녀가 내놓은 초기 디자인 시안은 TK그룹의 이사회를 감탄시킬 만큼 훌륭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태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차분한 목소리와 논리 정연한 설명, 디자인에 대한 확고한 철학, 모든 것이 그가 존경했던 디자이너의 모습이었지만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눈빛 속의 깊은 슬픔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점점 더 이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서울에서 지켜보는 송혜린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한나 시골 디자이너에게 빠져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 여자가 서유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엘라라를 프로젝트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혜린은 프로젝트팀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을 통해 엘라라의 디자인 파일을 몰래 빼돌렸다. 그리고는 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다른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표절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 그녀는 이 조작된 파일을
익명의 제보인 척 업계 관련 블로그에 유출시켜 엘라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디자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태주는 오히려 엘라라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즉시 원본 디자인 파일을 공개하며 조작된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태주는 엘라라의 원본 디자인 스케치를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스케치 한 구석에 그려진 스케치 한 구석에 그것은 5년 전 서유나가 사내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바로 그 기법이었다. 당시 그녀는 그것을 기억의 회랑이라고 불렀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엘라라와 서유나의 이미지가 겹쳐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해리는 자신이 고용한 흥신소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엘라라의 과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5년 전 서유나라는 여자가 서울에서 실종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유나가 5살배기 쌍둥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태준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다. 혜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서유나가 살아있었고 아이까지 낳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불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유나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려야만 했다. 한편 태주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5년 전의 사건 기록을 모두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배신감에 눈이 멀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뒤지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서유나가 제2그룹 임원에게 기밀을 넘겼다는 증거 이메일이 그의 컴퓨터에서 발송되기 불과 1시간 전 혜린이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했던 로그 기록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소한 기록. 하지만 지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기록은 혜린이 범인이라는 강력한 심증을 불러일으켰다. 태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자신이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진실. 사랑했던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내쫓고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마음속에서 굳건했던 거짓의 성벽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추적이, 그리고 혜린의 파멸을 향한 폭주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깊다. 하늘이와 바다는 엄마 서유나의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TK그룹의 리조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엄마는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쌍둥이는 잠든 척하다가 엄마가 서재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송혜린이라는 이름과 함께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 사진이 떠 있었다. 아이들은 직감했다. 저 여자가 엄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쌍둥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엄마의 보호만 받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엄마를 지키기 위한 작은 기사단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만의 비밀 작전, 엄마 미소 되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작전 기지는 아이들의 방 한구석에 있는 작은 놀이 텐트였다. 바다는 공책에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며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일단 적의 정보가 필요해. 송혜린이라는 사람이랑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 하늘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미니 태블릿을 켰다. 그는 이 작전의 최고 기술 책임자였다. TK그룹이라는 회사, 엄마가 옛날에 다녔던 곳이야. 그리고 강태준 아저씨가 그 회사 사장님이고. 하늘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미 인터넷 검색만으로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끝낸 상태였다. 문제는 5년 전 기록이야. 대부분 삭제되거나 접근 권한이 막혀 있어. 그의 작은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날 밤 TK그룹의 철옹성 같던 보안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하늘이는 정면 공격을 하는 대신 리조트 홍보를 위해
임시로 개설된 웹사이트의 작은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해킹은 폭력적인 파괴가 아니라 물이 바위 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조용하고 우아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내부 서버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엄마의 이름, 서윤아와 송혜린, 그리고 5년 전 그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키워드로 설정하여 방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삭제된 이메일, 오래된 보안 로그, 숨겨진 인사기록.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그의 태블릿 화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별도의 클라우드 공간에 저장했다.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인 바다의 차례였다. 하늘이가 넘겨준 TK 디자인에 5년 전 재무 보고서를 받아든 바다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이상한 자금의 흐름을 발견했다. 송혜린의 직속 부서에서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에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기록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엄마가 회사에서 쫓겨나기 바로 직전이었다. 바다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그 돈이 결국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명은 엄마와 함께 사진에 찍혔던 J그룹의 임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디지털 증거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악명 높은 브로커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엄마의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음모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하늘이가 찾아냈다. 그는 TK그룹의 딥 아카이브 서버, 즉 삭제된 데이터를 영구 보관하는 곳에서 기적적으로 하나의 이메일 파일을 복원해냈다. 그것은 송혜린이 브로커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 거기에는 서윤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작된 증거 파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쌍둥이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5살 아이들의 얼굴에는 나이를 초월한 진지함이 감돌았다. 그들은 이제 엄마의 슬픔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고민에 빠졌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에게 말씀드리면 엄마는 분명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바다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에게는 힘센 어른 동료가 필요해. 하늘이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동시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멋진 시계를 차고 있던 아저씨, 강태준. 그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쌍둥이는 자신들이 찾아낸 수많은 증거 중 가장 핵심적인 단서 하나를 골랐다. 송혜린이 브로커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다. 하늘이는 작은 USB에 그 파일을 담고 리조트 프로젝트 아이디어라고 이름을 바꾸어 위장했다. 그리고 다음 날 태준이 현장 시찰을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아이들은 마지막 작전 단계에 돌입했다. 엄마의 미소를 되찾기 위한 작은 천사들의 위대한 반격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쌍둥이의 비밀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다음 날 리조트 부지를 시찰하던 강태준은 자신의 차 옆에 떨어져 있는 작은 USB를 발견했다. 리조트 프로젝트 아이디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혹시 모를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아이들이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태준은 피곤한 몸을 소파에 기댔다. 책상 위에 놓인 USB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안에는 암호로 보호된 파일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단순한 아이디어 파일에 암호까지 걸어둘 필요가 있을까? 그의 직업적인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몇 가지 예상 가능한 암호를 입력해 보았지만 파일은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승부욕을 자극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대신 직접 암호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이 미스터리한 디자이너 엘라라와 관련된 모든 것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마주하고 싶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마침내 그는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입력한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이었다. 파일이 열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TK 디자인의 5년 전 비공식 자금 흐름 내역이었다. 송혜린의 이름으로 정체불명의 회사에 거액이 송금된 기록. 그 시점은 정확히 서윤아가 쫓겨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증거였다. 그가 5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태준은 더 이상 TK그룹 내부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자금을 동원해 외부의 사이버 보안 및 기업 조사 전문 업체를 고용했다. 5년 전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의뢰했다. 전문가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들은 며칠 만에 태준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끔찍한 진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쌍둥이가 발견했던 자금의 흐름은 사실이었고 그 돈을 받은 브로커의 신원도 밝혀졌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5년 전 혜린의 압박에 못 이겨 퇴사했던 비서를 찾아내어 그녀의 증언을 확보했다. 모든 진실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태준의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혜린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모인 나 여사가 그것을 묵인하고 부추겼다는 사실. 유나의 사진은 교묘하게 조작되었고 증거 이메일은 혜린이 그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하여 보냈다는 것. 서유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피해자였다. 보고서를 다 읽은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보다 먼저 그를 덮친 것은 지독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였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랑하는 여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내몰았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던 눈빛, 절망에 빠져 빗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괴로운 신음을 터뜨리며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한편 바로 그 시각 TK그룹 본사에서는 리조트 메인 로비 디자인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엘라라와 송혜린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혜린의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반면 화상을 통해 등장한 엘라라, 즉 서유나의 발표는 모두를 압도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넘어 그 지역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디자인에 담긴 철학을 완벽하게 전달했다. 이사회 임원들은 만장일치로 엘라라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나는 자신의 실력으로 과거에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 앞에서 당당히 승리한 것이다. 이 소식은 태준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엘라라의 디자인 조감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조사팀이 알아낸 그녀의 진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태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5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 수만 가지의 말이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고통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 사람의 이름을 내뱉었다. 서유나. 5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그 이름이 무거운 침묵 속으로 울려 퍼졌다. 강태준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온 서유나라는 이름은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가쁘고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그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태준은 헬쑥한 얼굴로 그녀 앞에 조사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혜린의 악랄한 음모,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한 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나는 굳은 표정으로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자 증오심보다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였다. 일어서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의 용서는 받지 않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드리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아이들이 더 이상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의 결심에 태준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공동의 적을 향해 손을 잡았다.
TK그룹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행사장 안은 국내외의 수많은 투자자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송혜린의 디자인 부문 총괄 전무 승진 안건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혜린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나 여사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곁을 지켰다. 모든 것이 그녀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강태준이 무대에 올라 총회를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다. 그가 송혜린의 승진 안건을 상정하려던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뒤쪽에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마리의 흑조처럼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의 서유나가 서 있었다. 장내의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5년 전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업계를 떠났던 비운의 디자이너. 그녀가 왜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인가? 혜린과 나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유나는 수많은 시선을 뚫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상처 입은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주주 여러분. 유나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혜린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서유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혜린을 차갑게 외면하고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는 오늘 5년 전에 묻혔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5년 전 그녀가 제2그룹 임원과 함께 찍혔던 사진의 원본이 나타났다. 그것은 은밀한 거래 현장이 아니라 수십 명의 디자이너들이 함께했던 공개적인 디자인 컨퍼런스 사진이었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유나는 이어서 다음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혜린이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 조작된 증거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그리고 모든 것을 폭로하는 전직 비서의 영상 증언까지. 혜린의 악행은 하나도 빠짐없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혜린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나 여사 역시 경호원들을 부르며 행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때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의 한마디의 장래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저는 5년 동안 저들의 거짓말에 속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유나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로 혜린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했던 로그 기록을 공개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송혜린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나 여사 역시 이 모든 것을 방조한 책임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혜린과 나 여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화려했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혼란이 끝난 후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유나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5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겼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았다. 혼란스러운 행사장 저편에서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했다. 그것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주주총회에서 펼쳐진 폭로극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송혜린과 나 여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굴욕적으로 끌려나갔고 곧바로 배임 및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오너 일가의 도덕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준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혔고 피해자인 서유나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죄했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썩은 부분을 도려내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여론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TK그룹은 고통스러운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반면 서유나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스캔들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용감한 여성이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천재 디자이너로 재조명받았다. 전 세계에서 그녀에게 디자인 의뢰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유나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디자인 회사 YUNASEO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업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때로는 TK그룹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그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하지만 성공적인 커리어도 세상의 찬사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지는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향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꾸준히 그녀의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받아주지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다. 태준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기에 묵묵히 그녀의 곁을 맴돌며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다가갔다. 그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이가 코딩과 인공지능 윤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세계적인 석학의 논문을 구해다주며 아이와 이메일로 토론을 벌였다. 바다가 금융시장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에게 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맡기며 진지하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아이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했다. 쌍둥이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없을 때 몰래 그를 만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유나에게 말했다. 엄마, 강 아저씨가 우리한테 미안하대요. 엄마를 너무 아프게 해서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은 유나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며칠 뒤 그녀는 태준에게서 온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그녀가 5년 전 버려졌던 그날 밤 머물 곳 없이 헤매던 미혼모들을 위해 설립한 재단에 태준이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말로만 갚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 주 주말 유나는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태준을 만나는 것을 허락했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평범한 가족처럼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잠든 아이들을 보며 유나는 태준에게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잖아요. 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을 보며 대답했다. 후회해. 5년 전에 당신을 믿지 못했던 걸.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였어.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다. 유나가 디자인한 리조트는 마침내 완공되어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그곳의 가장 아름다운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네 사람이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과 유나,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쌍둥이, 하늘이와 바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바다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태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5년의 아픔과 오해는 비로소 눈 녹듯 사라졌다. 태준은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유나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 두 개의 희망을 낳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내며 인생을 역전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사랑과 완전한 가족을 되찾았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새로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별처럼 찬란한 내일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